멈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개항기에 관련된 근현대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가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의 부분을 또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 개항 이후에 있었던 근현대사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항 이후에 거기 첫 번째로 나와 있죠. 213페이지에 평등의식이 확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등의식. 네. 평등의식이 확산된다. 이 평등의식과 관련된 것은 바로 뭡니까? 신분제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제 없애는 것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갑신정변이 있었죠. 물론 이제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신분제 폐지해달라. 그렇죠. 동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갑오개혁이 있었죠. 갑오개혁 때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폐쇄가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 갑오개혁.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독립협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제는 없지만 거기 이제 더해서 바로 뭡니까? 주권재민.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즉 국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국민이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 독립협회였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천부인권 사상에 입각해 나와 있다. 천부인권. 천부인권이 뭐예요? 인간의 존엄한 권리는 어디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장, 언론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 민권 의식 그리고 국민 참정권, 바로 이제 국민 참정권, 주권 재민 요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애국 계몽 운동에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민 공동회 때에 교재도 나와 있지만 백정 박성춘의 관민공동회군요. 네, 관민공동회 때에 나와 있지만 백정 박성춘의 연설. 제가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 할 때에 백정 출신도 나와서 연설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연설입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공고합니다. 즉 백정의 차별을 좀 없게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갑오개혁 때의 신분제가 없어지긴 합니다만 사회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차별은. 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하물며 이 당시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백정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켜요. 저울처럼 저울에게 균형을 잡잖아요. 저울처럼 평등하게 형평하게 해달라. 그래서 형평운동을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으키게 돼요. 자, 백정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밑에 여성의 사회 진출. 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우리가 이제 여성 하게 되면 이제 뭘 생각해요? 페미니즘 생각하는데 그 정도 차원은 아니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당시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들 굉장히 무시하죠. 여자 어린이들 되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지금도 뭐 어린애들 그러면 어른들이 뭐 나이도 어린 게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권 통문을 볼게요. 여권 통문이라는 성명서를 내요. 네, 그때 여권 통문이라는 성명서를 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바로 뭐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독립협회의 내용이에요. 독립협회의 가입 조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가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라든가 뭐 관민공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사회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계몽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권 통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 여권 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다. 예, 여자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듭니다. 찬양회라는 조직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해요.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성여학교라는 것을 건립을 하게 되죠.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권 통문과 관련돼 가지고 순성여학교. 자,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실 말이에요. 이 당시에 민주국가라고 하는 뭐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노예 해방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됐었죠. 그래서 노예 해방돼가지고 흑인들에게도 뭐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기는 건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리의 인권을 우리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라고 주장했던 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여성에 대해서 참여가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대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대 문물. 우선 우편제도 여러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우정국 언제 세워지죠? 갑신정변 때 세워졌죠? 그러다가 없어지고 나서 언제 다시 세워지죠? 을미 개혁 때 다시 생겨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신 보겠습니다. 전신이 뭐죠? 전신이 뭐예요? 전기신호죠. 전기신호. 전기신호.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전신. 그래서 이 전신도 역시 갑신정변 이후에 생겨지게 되는데 일본에서 부산으로 그 다음에 의주까지 그 다음에 전보총국이 나타나진다. 1884년도에 4년도부터 1885년도까지. 자, 왜 요 해가 중요하냐면 요 해가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갑신정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정국을 세웠죠. 우정국이 뭐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정하는 거죠. 그 소식을 이게 편지로 정하는 건데 편지로만 전해요? 아니죠. 신호로도 정하죠. 급한 거 같은 거 신호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우정총국 뭐 이렇게 저기 합니다만 지금은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 전신전화국이라고 불렀어요. 전신전화. 그래서 전화도 있고 전신도 있고 그 전화가 일반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신을 보내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아마 전보 친다 그랬을 겁니다. 그 전보를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전기신호. 모스보 있죠? 띡띡띡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호의 의미를 해가지고 그 신호를 받는 데서 글자를 딱 써가지고 주는 거죠. 아주 급한 상황일 때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요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시점이 왜 이 시점인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전신. 그 다음에 전화가 들어오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도 이제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요? 경운궁에 들어온다. 경운궁에 들어오죠. 경운궁. 자, 경운궁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하면서 어디로 고종이 초소를 옮겼어요? 바로 러시아 공사관하고 인접해 있는 경운궁으로 옮겼죠? 1897년이죠? 바로 전화. 이 전화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인천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특명이 뭘로 전해졌었어요? 전화로 전해졌다. 그래서 전화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여기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화. 그래서 서울과 인천 간에 전화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차. 자, 이 전시는 신호 이렇게 띡띡띡띡 신호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호가 미약해도 전달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한참 뒤에나 우리나라에 전기 전차가 들어오게 된다. 그 전기 전차 보시면은 맨 처음에 87년도에 경복궁에서 시범적으로 등을 세워놓습니다. 시범적으로 경복궁에. 이때는 고종이 경복궁에 있을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신 여기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처음으로 이제 등을 딱 세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등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뭐 도깨비 부른 줄 알고 막 그렇게 놀랐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한성에 전기전차 부설권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미국인 합작으로 해서 한성전기회사, 역시 몇 년도에? 98년도에 한성전기회사, 같은 해예요. 한성전기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뒤를 이어서 바로 전차가 개통된다. 전차. 이게 98년도, 얘는 99년도. 자, 한성의 전기회사가 들어왔죠. 그럼 이 전기로 움직이는 차가 전차예요. 전차가 여러분들 탱크가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하철이 도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에 있다. 그 전차가 개통이 되더라.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들어오게 되죠. 철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철도도 역시 요 시기진이에요. 자, 왜 요 시기냐면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러면 이 철도가 무슨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침략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의 수단입니다. 침략의 수단. 그래서 철도로 서로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죠. 서울에서. 그래서 경인선이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다.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까지 미국 애들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철도,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선. 요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미국 애들이 맡았다가 나중에 미국 애들이 맡았던 걸 누가 인수해요? 일본 애들이 인수를 딱 하는 거죠. 일본 애들이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개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때 어떤 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왔겠구나,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보겠습니다.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라는 근대식 병원이 들어가요. 광해원 근대식 병원이 바로 요 시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광해원. 이 광해원이 우리 교재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됐다 이렇게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인데, 뭐 제중원이라고도 하고요. 제중원, 광해원. 옛날에 뭐 그 드라마에도 나왔었잖아요.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식 의사들이 이제 뭐 여기서 뭐 나오고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광해원 제중원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서로 싸워요. 우리가 원래 그 광해원 제주원의 후신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는 이 교재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현대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의료는 국립광재원, 적시자병원, 대한의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하게 됩니다. 지석영 선생님이 이 당시에 종두법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종두법이 뭐죠? 천연두를 예방하는 거죠. 예방의학이죠. 예, 예방의학. 천연두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쫑치는 거예요. 종두법. 쫑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비디오 안 보지만 옛날에는 이제 비디오 빌려다 봤거든요. 그래서 동네별로 이제 비디오 가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디오 보면은, 비디오를 딱 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 어린 꼬마애가 나오고, 꼬마애가 막 호랑이에 막 쫓기기도 하고, 막 얼굴이 막 곰보 짜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마마나 호환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으나
요즘에는 불법 비디오 뭐 유통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마마나 호환, 호랑이에 이렇게 물려가는 거, 또 그 다음에 마마, 바로 천연두죠. 걸리면 거의 죽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천연두가 끝난 겁니다. 예방을 종두법 아주 유명한 거고요. 자, 근대 교육의 전개해 보겠습니다. 학교, 근대 학교들 세워지게 됩니다. 개항 이후에. 자, 근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최초의 사립학교 바로 뭐냐면 원산 학사예요.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원산, 함경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학교. 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동문학이 나옵니다. 동문학. 자, 동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육영공원이 있어요. 유경공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여지는데 동문학은 최초의 이게 학교가 아니라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얘는 학교예요. 얘는 학교. 유경공원. 이게 파크가 아니라 학교예요. 학원이에요. 공식 국가에서 세운 학원이다. 즉 학교다라는 겁니다. 재단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는 재단이에요? 영재를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영재를 육성한다. 그 영재를 육성해서 여기서 뭐 배워요?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을 공부해요. 그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누가 들어갔냐면 양반 자제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경공원 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완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유경공원. 그래서 동문학과 유경공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꼭 해주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 뭐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정신학당 이런 학당들이 전부 다 많이 있었고 갑오개혁 때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세우는데 그냥 일반 학교예요. 그래서 소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 선생님 만드는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 세운다라는 거고 광무개혁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학교를 세우겠죠. 그래서 실업학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는 대성학교, 오선학교. 이제 구분되시죠? 네, 구분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입국 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입국 조서. 2차 가부개혁이어가지고 하는데 양력과 음력의 차이기 때문에 요거 1894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1895년이라고 해도 돼요. 1월이니까. 짐 고종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노니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고 독립하여 웅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이 계명하였도다. 지식의 계명은 교육으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교육 입국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지문. 자, 그 다음에 근대 언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론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신문이죠. 뭐 이 당시에 뭐 신문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언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언론지 우리가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한성순보가 있어요. 이 한성순보 최초의 인쇄소인 방문국에서 이 한성순보가 발간이 됐어요. 정부 기관지예요. 역시 몇 년도? 또 83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한성순보. 자, 근데 이 한성순보가 이 순이에요. 순. 그래서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에요. 열흘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쪼갰을 때 10일 단위로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 그 다음에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일 단위로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고쳐요? 한성주보로 고친다. 한성주보로 고친다. 주보. 그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폐간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 나오죠?
독립신문은 순한글판 그 다음에 영문판 같이 있었다. 한글판, 영문판 같이 있었다. 독립협회가 먼저예요? 독립신문이 먼저예요? 독립신문이 먼저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8년도에 황성신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황성신문은 시험에 잘 나오는 신문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황성신문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이 을사늑약을 비난하는 논설을 싣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딱 실어요. 누가? 장지연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 장지연 언론상 해가지고 훌륭한 언론인들에게 상을 줬었는데요. 아마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장지연이 나중에 친일파로 전향을 해버려요. 친일파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이 사람이 썼는데 시일야 이날입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을사늑약이 조인된 날. 이 일야 큰 소리로 크게 통곡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국신문이 있어요. 제국신문은 황성신문의 자매지예요. 자매지예요. 얘와 얘하고 이게 자매예요. 근데 얘는 순한글이에요. 그럼 얘는 국한문 혼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휘는 황성신문에서 중요한 어휘는 한문으로 쓰고 뭐 조사라든가 서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문으로 쓰는데 한글로 쓰는데 제국신문은 순한글판이라고 했죠. 즉 황성신문은 나왔는데 이게 한문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읽어. 그래서 이것은 순한글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로 거기 쭉 나오죠. 제국신문이 누구 대상? 서민층과 부녀자 대상이다. 왜 서민층과 부녀자 대상인지 바로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대한매일신보 여기 나오죠.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신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한매일신보 발행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국 사람. 대한매일신보. 그 대한매일신보는 어찌 보면은 그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만세보가 있습니다. 만세보.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1906년도에 만세보가 나오는데 이 만세보는 뭐냐면 천도교의 기관지예요. 천도교가 원래는 뭐였어요? 동학이었어요. 동학이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손병이에요. 그래서 천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래 동학의 3대 교주인데 왜 이름을 천도교라고 했냐면 동학을 끌어갔던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바뀌냐면 친일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천도교라고 손병현 선생님이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신문이 만세보라는 신문이 나왔는데 이 만세보가 나중에 가면은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이 만세보를 인수합니다. 이 만세보를 인수해서 친일 신문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원래는 민족신문이었다가 친일신문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만세보다라는 거예요. 만세보. 그러니까 이인직 나쁜 분이라기 나쁜 놈이 있죠. 예, 그런 놈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 보겠습니다. 우리의 국어를 지키자. 그래서 국학연구는 이제 한글 사용 확대한다. 가보개혁 이후에 국한문을 혼용한다. 그리고 지석영 선생님들에 의해서 국문연구소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역사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민족주의 사학자들 신채호 선생님 독사신론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고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영웅전기도 많이 쓰셨지만 독사신론이라는
맛있는 노래라는 책을 딱 지었습니다. 딱 지으셨고, 그 다음에 박은시 선생님, 박은시. 이분도 동시에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민족주의 사학자인데, 여기 보시면 뭐 동명왕실기, 뭐 영계소문전 이런 것들 하는데, 이 신치호 선생님이나 박은시 선생님이나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데 큰 획을 걷던 사람이 있죠. 민족주의 학자이면서도 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신치호 선생님은 약간 좀 과격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 상해 임시정부가 외교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탈퇴를 해버리세요. 탈퇴를 해보시고, 그 당시에 김원봉, 여러분들 김원봉 알죠?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그 단체가 있어요. 의열단체. 뭡니까? 의열단이죠. 이 의열단을 소재로 해서 최근에 영화가 많이 나왔죠. 김원봉 선생님이 의열단을 만드는데 의열단원들의 어떤 사기를 고치시키고 좋은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추천하는 글을 신치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치호 선생님이 아주 흔쾌히 멋진 글을 써주세요. 박은시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요. 초대 임시정부에.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미국으로 휙 가버려요. 그러면 수장이 없는 임시정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을 국제연맹에 부탁을 해서 국제연맹이 관리를 하는 체제로 그렇게 부탁을 해보자, 이런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승만의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무슨 또다시 그럼 일본 말고 국제연맹이나 단체의 식민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탄핵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 탄핵.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을 합니다. 대통령에서 잘려요. 그 이후에 이승만과 임시정부는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거기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시 선생님이 2대 대통령이 되시죠. 이 박은시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한국통사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한국통사는 아마 역사를 전공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혹시 있으시다면 아마 대학 다닐 때에 교재로 채택이 됐던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박은시 선생님. 중국에서 돌아가실 때 박은시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6쪽에 문예의 새로운 경향 보겠습니다. 이제 뭐 문예도 새로운 경향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른바 신소설, 새로운 소설, 이인직의 혈애누. 혈애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이인직이죠. 이 사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친일파로 전락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신체시, 새로운 형태의 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년이란 잡지도 만들죠. 누가? 최남선이. 자, 그 다음에 요 최남선하고 이제 그 같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이광수예요. 춘원 이광수인데 좀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최남선도 아주 유명한 엘리트인데 나중에 친일파가 되죠. 네, 친일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소설들, 걸리버의 여행기 이런 것들이 번역서가 나타나게 되고, 음악으로는 성가, 찬송가, 뭐 천주교라든가 이런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성가, 찬송가. 근데 창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가. 창가가 뭐냐? 창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창가가 창하는 게 아니고
멜로디는 외국 멜로디, 가사는 우리나라 가사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번안곡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애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애국가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냐면 올드랭사인 있잖아요. 올드랭사인,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민요처럼 전해 내려오는 올드랭사인, 그 올드랭사인 멜로디에 애국가 가사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애국가 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자, 어찌됐건 요런 스타일의 장르가 바로 창가다라는 거예요. 창가다. 창가. 뭐 미술에는 서양 화풍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으로는 우리가 그 조선 후기 때의 판소리가 유명했죠. 그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정리하신 분. 그 정리하신 분이 바로 신재효라는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각사라는 근대적 극장입니다. 극장. 이 극장에서 뭐예요? 영화 틀어줘요? 아니에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 근데 이제 극장. 자, 그 다음에 종교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종교계. 자, 우리나라 종교계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상황에서 종교가, 지금은 우리나라 종교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바람직한 행동들을 안 하죠. 지들끼리 맨날 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그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또 안티 글 막 올라올까봐 얘기 못했는데, 하여튼 바람직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종교계들은 서로 이제 뭐 싸우고 그러기보다는 각자의 종교에서 우리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우선 유교. 자, 유교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유교는 잘 맞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아까 얘기했던 박은식 선생님이 유교 구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유교를 어떻게 현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죠. 박은식 선생님이 유교 구신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바로 누구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죠. 한용운 선생님. 그래서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유신이에요. 불교 유신론이에요.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 불교 유신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천주교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와 수교를 하게 되면서 포교를 허용하게 됐고,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는 뭐에 좀 많이 신경 썼어요? 뭐 고아원이라든가 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당시부터 고아원, 양로원 운영을 했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뭐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서 했던 것이, 잘 종교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또 서양인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생김새가 너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질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 쪽으로 많이 파고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육 쪽으로. 그래서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육 쪽으로 학교를 많이 세웠죠. 예,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 설립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동학은 손병희가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다. 그 다음에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는 이제 나철 오기오 단군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도교, 누구? 손병희, 동학의 3대 교주죠.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종교, 대종교, 당군을 믿는 대종교, 네. 누가? 나철 오기오 요분이 당군을 믿는 신앙으로 민족주의 종교로 발전시키신 분이죠.
이 대종교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종교는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지주적인 역할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중광단이란 단체를 만들어요. 중광단. 이 중광단이 뭐가 되냐면 북로 군정서군이 돼요. 이 북로 군정서군은 누가 이끌었냐면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무장을 확실하게 시켰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해서 큰 대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대승을 이끌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아까 개신교를 포함해서요. 개신교를 포함해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원, 투, 쓰리 불교, 천도교, 개신교 이 3대 종교가 무엇을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냐면 1919년도에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큰 공헌을 해요. 그래서 3.1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종교 3가지 여러분들 개신교, 천도교, 불교다라는 겁니다. 역시 손병희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 굳이 이 3개의 종교 중에 더 큰 공헌을 했던 종교는 뭐냐? 그러면 천도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도교는 뭐가 이름을 바꾼 거라고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 운동이 얼마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렇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 동학농민운동 따로 배우고 천도교 따로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따로 배웠는데 역사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정말 서로 그 각기 다를 것 같은 그 사건들이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물린 그런 것들입니다. 자, 대종교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 모습의 변화 보겠습니다. 생활 모습의 변화. 이제 변했겠죠. 이제 뭐 양복도 입고 뭐 이런 것도 머리도 자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거기 보시면 양복도 입고 한복도 개량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입는 뭐 쓰개치마라든가 장옷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상류층에서는 커피, 케이크 이런 것들. 커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커피가 들어오고 나서 이 고종이 굉장히 커피 애호가했다고 합니다. 커피 애호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간파천 당시에 고종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을 누가 내각에서 쫓아버리냐면 독립협회가 내각에서 쫓아버립니다. 네, 독립협회가 내각에서 쫓아내버려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의 주도로 정부를 바꾼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주 생활로는 서양식 건축물 들어오는데 명동성당이 있고 정동교회 있고 손탁공원이 아니라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 석조전이 있고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건물이 등장하는데 일본식 건물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디냐면 인천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어디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했냐면 이태원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다 해서 이태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성냥이라든가 석유, 뭐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은식 선생님의 유교 구신론 보겠습니다. 유교계의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법문, 양명학을 구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게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를 전적으로 주자학이죠. 성리학이죠. 이걸 숭상하는 것이다. 유교에서도 분명히 실천, 과학, 기술을 강조하는 이런 양명학이 있는데 이건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는 주자, 성리학만 하는 것이다.
이걸 비판한 글이시죠. 네. 자,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정동교회예요. 정동교회. 제가 정동의 위치 제가 지난번에 지도 한번 그려줬죠. 정동교회예요. 정동교회. 개신교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인데 이 교회의 양식을 굳이 얘기하냐면 빅토리아식이에요. 빅토리아식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빅토리아가 뭐냐? 영국의 여왕이죠. 제국주의 상징 영국의 여왕이죠. 그 당시에 많이 이제 건축이 됐던 거, 그 빅토리아식 정동교회. 이 정동과 관련돼 가지고는 정동구락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미국 친미파들과 미국인들과 또 서양 서구 세력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모임이에요. 이 정동구락부, 다 정동, 이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 잘 보셨어요. 잘 아시는 건물이죠. 명동성당이죠. 높게 올라가 있어요. 저 위까지 높게 올라갔다 해서 높을 고자 써가지고 고딩양식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높은 고자는 아니고요. 이 고딕이란 말은 고트라는 이 고트족이죠. 게르만족의 일종이죠. 그 게르만족들이 중세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당시에 했던 양식을 이 고딕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최초의 우리나라 고딕양식 건축물 명동성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손탁공원이 공원이래 자고요. 공원이라고 그러지. 손탁 호텔이에요. 호텔. 이 손탁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이 사람 발음은 원래 이름도 원래 선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식으로 손탁이라고 했는데 여자입니다. 여자. 그랬는데 독일 여자예요. 독일 여자인데 외국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당시에 명성황후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하사합니다. 선물을 하사해가지고 역시 정동 그 부근에 집을 하사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호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75년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이 손탁공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덕수궁, 경궁 안에 있는 석조전이죠? 이 석조전 요쪽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 지금 그 일부 건물만 남아져 있고, 이 경궁이죠? 요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 양식이다. 르네상스. 그러니까 혹시 양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석조전은 르네상식이고 명동성당은 뭐라고요? 고딕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를 풀어볼 테야요. 네, 1번. 다음 개화기 언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황성신문은 북한문 혼용으로 발간되었고 시리아 방송대국을 게재하였다. 네, 맞죠? 자, 2번. 순 한글로 간행된 제국신문은 창간의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하여 친일지로 개편했다. 제국신문이 아니라 뭐예요? 만세보였다. 만세보.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을 사용하였으며 근대적 지식보급과 국권, 민권 사상을 구축했다. 그렇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신문은 관보의 성격을 띠고 10일에 한 번 한문으로 발행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5번째. 영국인 베델을 발행으로 내세운 대한매일신보는 양지탁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정미하여 많은 성인이 뒤를 이어 전하고 많은 현인이 강명하는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대발전을 하지 못하면 어째서이냐? 왜 불교라든가 그 다음에 서양의 기독교는 세계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왜 유교는 왜 발전하지 못했느냐? 근세에 이르러 침체 부진이 극도에 달하여 거의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만류를 추측하니 유교계에 3가지의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과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계량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죠? 박은식 선생님의 유교 구신론이죠. 유교 구신론입니다.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주장했다. 양명학, 유교에도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했느냐?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봤던 것이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만세보를 발간하여 민족의 의식을 고취했다. 손백현 선생님이죠. 위정척사운동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관계없고요. 독사신론을 통해 역사학 방향을 제시했다. 이건 신채호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풀 때에 지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문제가 하나 더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종단철도가 완성되었다. 이 두 철도가 개통되었던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은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의선은 서울에서 의주까지죠. 그게 누가 했어요? 일본 애들이 했었죠. 그러면 이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큰데 충성충, 예, 대충 그리는 우리나라 지도, 대충 그래도 너무너무 잘 그리는 우리나라 지도. 이 지도 그리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리죠? 왜 궁시렁궁시렁거릴까요? 뻘쭘해서 그래요. 뻘쭘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서울이 있고요. 여기 의주가 있고요. 여기 부산이 있습니다. 그럼 철도를 놔요. 철도를. 원래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먼저 놨었고, 그 다음에 철도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산 가는 경원선이 이렇게 됐죠. X자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X자 모양으로. 그쵸? 왜 하려고? 왜 일본 애들이 이거 하려고? 전쟁하려고. 무슨 전쟁? 이 시기가 언제였어요? 바로 러일 전쟁 시기였어요. 러일 전쟁 시기. 그죠? 그래서 1905년, 1906년 막 요 시기입니다. 러일 전쟁.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항 이후의 근현대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암흑의 시기, 일제강점기. 그러나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빛을 되찾죠. 그래서 우리가 8.15 해방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해방은 뭐 나는 뭐 상관이 없는데 남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진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광복은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 해서 광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가 주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그런 힘 있죠.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광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광복까지의 눈물겨운 우리의 역사, 일제강점기 다음 시간에 힘찬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